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이틀째 강했습니다. 마냥 밀릴 것만 같던 시장이 반등하니까 그 반등세 또한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미국이 연 나흘째 오른 뒤라 시장의 신뢰도 또한 강했습니다. 사우디 이란이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온기가 확산됐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나온 미국 9월의 CPI 예상보다 약간 높았죠. 결국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 방향성 그리고 달러와 우리 시장의 운명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5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물가지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9월 CPI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근원 CPI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3대 지수 약보합 마감하면서 다만 진정됐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저희와 계속해서 하나하나 추적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증시8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본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4일째 오르다가 조금 밀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3대 지수 다시 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좀 약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한 모습인데, 자, 어제는 PPI가 발표가 됐고 오늘은 또 CPI가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소폭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도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달보다 0.4%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6%였는데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좀 같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원 물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전달보다 0.3% 오르고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1% 올랐습니다. 자, 이번 이 물가 지표에서 주거비 상승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0.6% 올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2%가량 올랐습니다. 이 주거비가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물가 상승률을 좀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거비 하락세가 좀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였던 국채금리 다시 좀 꼬리를 들어 올렸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자, 지금 13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4.69% 지금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4.7%까지 넘어섰는데 최종적으로 4.69를 지금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2년물 같은 경우도 7bp가량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5%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5.07% 기록을 했고요. 30년물도 지금 4.85% 나타냈습니다. 이 단기금리의 상승세가 좀 재개가 되면서 혼조세로 출발했던 증시 주가 좀 오후로 갈수록 조금씩 하락 압력을 받은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특히 올해 연방정부 적자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거라는 지금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일본과 중국 이런 큰 손이 대거 미국 국채를 좀 매수를 했는데 일본과 중국도 지금 환율 방어로 인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달러도 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106.35 가리키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원유 재고가 크게 늘고 있고 좀 수요도나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3거래일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WTI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83.55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한 걸 좀 보면요. 지난 6일에 끝났는데요. 한 주간 원유 재고 전주 대비해서 1,017만 배럴 늘어난
4억 2,424만 9천 배럴로 집계가 됐고요.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치를 기존 100만 배럴에서 88만 배럴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연준의 이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국채금리에 이렇게 좀 가파른 상승도 좀 긴축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콜린슨 연은총재 같은 경우에 단기 금리의 상승이 이 금융 환경을 일부 좀 긴축을 시키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물가 지표는 물가 안정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번에 좀 상기시킨다고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오늘 발표된 이 물가 지수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준이 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좀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적 시즌까지 더해져 있는 이번 달 전체적인 흐름들 계속해서 증시팔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CPI가 생각보다 약간 높게 나왔죠. 근데 제가 볼 때 제 눈에 좀 더 거슬리는 거는 달러화 강세입니다. 달러화가 하루에 막 0.9%나 이렇게 좀 달러화 지수가 올랐는데 말이죠. 이렇게 오르면 달러 캐리 자금들이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오늘 시장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개별 특징주로 가볼까요? 미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도 하면서 뭐 포드도 빠졌습니다만 테슬라도 좀 같이 밀렸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와 포드 이야기 먼저 해보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2% 넘게 빠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 미국의 전기차 판매 사상 최초로 3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좀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분기에 62%에서 지금 50%로 하락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 이 투자 심리에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된 듯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계속해서 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디트로이트 3대 간판 기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갔죠. 자동차 노조가. 근데 돌연 추가 파업을 선언을 하면서 특히나 포드가 공장 생산 중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습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2% 넘게 빠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포드의 켄터키 공장 같은 경우는 이 고용 규모뿐만 아니라 매출 측면에서도 정말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 노조원 8,700명이 이 포드의 인기 모델인 슈퍼 듀티 픽업 트럭과 또 포드 익스피디션, 또 링컨 내비게이터 SUV를 좀 조립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하루에 5억 달러, 한 달은 1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도 이 노조 파업이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목한 만큼 이 파업 사태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또 어떻게 좀 협상이 이루어져 나갈지 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죠. 오늘도 델타항공이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행 수요로 이 3분기 순이익의 약 60%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기 순이익이 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익 전망치를 좀 하향했다라는 소식에 2% 넘게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델타항공 그래도 좀 3분기 좀 괜찮았었는데 계속되는 좀 유가 상승
연료비에 좀 부담도 있었을 테고 이제 좀 4분기에는 여행 수요의 둔화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여행 관련된 이 섹터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둔화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또 경기가 어려워지고 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겹쳐지는 좀 좋지 않은 소식에 주가의 흐름들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소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도 계속해서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 노보노디스크 지금 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자, 노보노디스크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소식은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젬픽의 판매량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 오젬픽의 임상시험 당뇨병 환자의 신부정 치료 효과가 입증이 돼서 이 연구를 조기 종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거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배가 증가를 했고요. 오젬픽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59%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죠. 자, 이 두 비만 치료제가 미국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팔리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 위고비와 오젬픽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 큰 이슈는 할리우드 스타들과 또 인플루언서는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좀 억만장자들도 위고비 같은 이 치료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이슈가 되고 또 국내에서까지도 이 비만약에 관련된 부분들 좀 떠들썩한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비만 시장 규모가 지금 2030년에 7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무려 10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비만약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전망, 우리가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 미국의 헬스케어 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시장까지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혜진 전문가가 얘기해 주신 것 같이 지금 테슬라 주가 밀렸고 포드 주가 밀렸습니다만은 다행히 IT 쪽에서는 괜찮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 올랐고 애플 또 오르고 엔비디아도 같이 좀 올라서요. 우리 시장 약간 희비가 엇갈릴 것 같고 헬스케어도 괜찮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은 오늘도 장은 그나마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견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최근에 좀 횡보세를 보이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또 밤 사이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은 좀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0.27% 오르면서 지금 3,670만 원 선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전쟁 리스크와 금리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그런 이슈들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혼란을 하면서 등락을 반복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더리움은 1.12% 빠지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 0.15% 좀 약세로 하락하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연준의 비둘기파적 발언도 있었지만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잖아요. 지금 어떤 뭐 지표나 뭐 어떤 이슈들이 발표가 되면서 계속 조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계속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도 조금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비트코인 이 채굴업자의 대량 매도가 좀 가격 하락을 좀 촉발했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채굴자들이 운영 비용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시장에 좀 상당한 매도 압력을 지금 이 부분이 가할 수 있는 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JP모건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좀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요 채굴 업체의 투자 등급도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기록적인 해시레이트를 가져올 걸로 예측을 하면서 채굴 기업의 수익성을 위협하는 좀 반감기도 임박을 했기 때문에 채굴 산업이 지금 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트, 또 운영 효율성, 뭐 유동성, 전력 계약, 뭐 자금 지원 등등등에 따라서 비즈니스 계획을 또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채굴 기업을 선호를 하는데, 요즘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은 좀 투자 등급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하향 조정을 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이면서 공포 탐욕 지수 50을 좀 기록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좀 밑으로 내려온 그런 45를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슈 체크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신중한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생해 주신 우혜진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 9월 물가 금리 상승의 하락. 오늘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주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간밤에 9월 CPI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다만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근원 CPI에 조금 더 주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그렇죠. 뭐 최근 들어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나오는 경제 지표에 상당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CPI,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달 물가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면 3.7%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이제 CPI 상승률 3.7%와 이제 동일하지만 시장 예상치는 이보다 살짝 낮은 3.6%였습니다. 이걸 3.6%를 소폭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병 상승률이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0.4% 올랐습니다. 물론 전월이 이제 0.6%에 오른 거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전월, 그러니까 8월을 제외하고 지난 이제 4월부터 쭉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0.1에서 0.2%였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듯이 9월달 근원 CPI가 이제 전월과 동일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4.1%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달에 4.3%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간 상승률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0.3%가 오르면서 전월 대비 비슷한 수준의 이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래프 전체적인 그래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차트 이제 추세 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에 대한 이제 움직임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서부터 상당 부분 약세를 보였던 것이 2021년부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6월을 피크로 해서 점차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상당 부분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제는 낮아지는 폭이 조금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표 중에 보시면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CPI고요. 그다음에 점선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근원 CPI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신다라면 올라갈 땐 급하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땐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CPI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 옆으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항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우려 섞인 부분들이 뭐 2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큰 폭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나타났던 게 5.6%니까 그거에 비해서 소폭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유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거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었던 그 내용인데요. 지금 뭐 전체적인 아이템에 관련된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푸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먹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1.5%. 뭐 전달에 이제 5.6%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솔린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오름폭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쉴터라는 그런 이제 섹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주거비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비는 미국의 CPI에서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달에 오름폭이 0.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0.3%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거비가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CPI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물가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비라는 게 다른 품목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움직임이다라기보다는 장기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1년여 가까이 점진적으로 하락했던 게 지금 다시 상승 반전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만약 어떠한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있으면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목으로는 전미 자동차 노조업 파업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신차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중고차 가격은 만화임 지수를 비롯해서 여러 지표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조금 물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신차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나온 이제 CPI 수치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현수의 수준에서 동결을 할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제 시선이 뭐 어제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올리기에도 혹은 뭐 동결하기에도 좀 애매한 지표들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유가는 갑자기 급등하다가 또 진정세, 또 그런가 하면은 국채금리는 또 급등하기도 하고 네. 계속해서 뭐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락 되긴 했지만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은 아직까지도 좀 잔해가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연준 역시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또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은 이제 기본적으로 2%대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제 그러니까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1980년대 이제 큰 이제 물가 상승을 한 이후에 그다음 1990년대 이후서부터 대부분 2에서 3%대의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이제 뭐 그 폭을 넘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틀 내에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있었던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을 2%로 다시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급하게 올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수준이 지금 3%대까지 내려와 있지만 현재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르게 내려갈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 아마 뭐 점진적인 아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수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 아니면 내리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일단은 지금 물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기준금리의 움직임이 그 다음서부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월 1일이죠. 11월 1일에 FOMC 회의에서는 아마 동결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죠. 9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일단 FOMC 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매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의사록을 막상 보고 나니까 의원들 간에 상당히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경우 여전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해 내에 한 번 정도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수준을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은 일사불란함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연준들의 여러 인사들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제 인사들의 발언이 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자 쪽으로 좀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준 의원들도 이제 동결 쪽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최근에 미국 내의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초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를 기록을 하면서 뭐 지금 17년 만에 최대치의 금리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 하나의 요인이 미국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계속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내의 그 국채 발행이 한 5,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50억 달러가 신규 발행되는 물량입니다. 이렇게 신규 발행되는 물량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잘 소화되느냐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30년물에 대해서 신규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규 발행되는 물량이 시장의 시장 금리보다 약 110bp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10bp 이상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굳이 연준이 나서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통화 긴축 효과를 그만큼 볼 수 있다라는 게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11월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동결이 될 가능성은 좀 더 지금보다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그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준이죠. 오늘 새벽 기준으로 과연 금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그런 이제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제 진한 파란색을 띠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달 11월 1일에 이제 열리는 FOMC 회의에서 5.25에서 5.50,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게 89%에 달한다라고, 88.2%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5월 FOMC 회의까지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에나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금리 5.25에서 5.50 사이의 기준금리는 상당 부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1월 달에는 지금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강하지만 과연 12월 달에도 동결할 것이냐라는 분위기는 아직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동결 관련된 포인트가 65%를 넘기 때문에 동결이 좀 우세하긴 있지만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이 비율이 그 전날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재 추세, 그러니까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다음 달 12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유 중에는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3분기 미국의 이제 GDP 여러 이제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애틀랜타 연준은행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GDP 나우라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분기 지금 예상 GDP 성장률이 5.1%입니다. 미국에서 5.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다라는 건 대단하게 높은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고용 지표도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고용 보고서다, 그다음에 졸트, 그다음에 실업률 등 이런 고용 관련된 전체적인 지표가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높은 GDP, 그다음에 타이트한 고용 수준,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물가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에서는 언제든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동결을 예단하기에는 고용이 너무 아직까지도 뜨겁고요. 또 미국의 GDP 성장률 역시도 양호할 것으로 계속해서 예상을 하면서 미국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또 최근에 전쟁 역시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동성도 강하고 좀 불확실성도 강한 시장에는 여기서 좀 투자 포인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ek터나 종목들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해봐야 될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성장주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제 맞물려 움직이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신 이제 배당이나 가치주 중심으로 조금 더 투자 비중을 확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금융업종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대출 이자 관련된 수익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체율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배당만 높은 그런 이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배당이 높으면서도 일정 부분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배당과 관련돼서 이제 배당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고배당주 중에서는 향후에 이제 이익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배당은 높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배당이 높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은행주 아닌가 싶고요. 그 중에서 KB 금융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국내 1등의 리딩 이제 금융 지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이제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아마 지금 KB금융지주만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좋을 것이다라는 그 시장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3분기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수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9% 증가한 1조 9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8% 증가한 1조 4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다소 이제 소폭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절대 금액 자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많은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나왔듯이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상당 부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기업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일단 대출 증가세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은행 부분이 이제 증권이나 그다음에 손보 쪽에서는 이번 분기에는 3분기에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금융에서 원체 좋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회사 방침이 있고 올해 영업 이익도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좋을 종목이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국책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로는 작년보다 8% 정도, 영업이익은 8%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8% 감소한 한 7,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의 대출의 성장, 그다음에 가계대출이 회복이 되면서 대출 금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NIM이라는 이제 이자 수익이 관련된 이자 순수익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의 수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높은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시가 배당률로 보면 8.4%를 넘는 그런 이제 배당 성향을 보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9%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배당 수익률이 같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아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제가도 여기 나와서 방송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 관련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올해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분기 실적 기준으로 아마 역대 최대 실적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25조 원대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266% 증가한 2조 8천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인도, 아세안 시장에서 이제 꾸준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북미 내에서는 9월 달에도 여전히 판매가 14만 대가 넘어갈 지난 이제 3분기에 미국 내 판매가 21만 대를 넘어설 만큼 꾸준한 판매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차익에 대한 수익도 증가할 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의 이제 중소형 라인업도 추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EV3, EV4, EV5 이렇게 해서 3개 이제 차종을 공개를 했고요. 특히 EV3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둔화되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신차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이제 또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올해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6% 넘는 지금 배당 수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통신주 중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 지금 시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입을 모아 말하는 실적이 기대되는 고배당 성장주에 눈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발 전문가님들께서 최근에 입을 모아서 공략을 하고 계신데요. 자, 해당 종목군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들은 비올 종목이고요. 펀더멘탈 LG화학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비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말이죠.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내렸다가 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다시피 원택도 많이 올랐다가 좀 같이 밀렸었고 비올도 마찬가지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들은 이제 아직 공통점이 뭐냐면 말이죠. 제품을 팔고 나서 그다음에 소모품을 파는 구조로 갑니다. 제품을 팔 때도 뭐 마진이 좀 있겠지만은 소모품을 팔 때는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회사들의 이익 성장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관점에서 앞으로도 조금 주가 리레이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5월 달에 이제 중국의 유통상 통해서 중국 진출을 했죠. 그래서 중국 진출이 5월에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를 하기 시작할 거고 하반기 말 그리고 내년 가서는 더 이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 회사는 미국 시장에 많이 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매출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전체 수출 비중에서 반 조금 안 되지만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입니다. 이 회사한테는. 그런데 다른 데들 가서 이렇게 OEM으로 안 들어가고요. 이 회사는 자체 브랜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진도 높죠.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좀 계속적으로 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 현재까지는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이쪽의 시장에 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그리고 브라질까지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베스터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24년에 가서도 저평가가 해소가 될 거다. 3분기 비수기에도 잘 될 거고 이게 분기마다 지금 계속 최고 기록을 계속 갈아치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비중이 많아지다 보면 이렇게 마진이 높은 소모품 비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익이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익 성장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 재평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 최근에 시장 내려오면서 같이 좀 내려왔죠. 근데 이제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 외국인이 쌍끌리면서 어제 처음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 뭐 거래량 차이가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몇 배 이상으로 지금 거래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을 다 뺏어갔다. 누가 뺏겼습니까? 개인들이 뺏겼습니다. 개인들이 내려오다가 계속 버티다가 결국 이 바닥에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기관 외국인의 쌍끌림에서 처음으로 포착이 됐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이미 주가는 리레이팅이 많이 됐죠. 그래서 상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품 비중이 더 많아지면서 이익 성장 계속 가시화될 거고 분기마다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 점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볼까요? 밸류에이션 비율 22.7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클래시스 말씀드렸었는데 27.5배입니다. 높죠? 원택도 뭐 제일 많이 주가 올라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만 22.2배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약간은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목표 주가 괴리율 43%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비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어제 주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2차 전지주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좋은 실적이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을 좀 골라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하고 LG 화학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요. 두 개가 좀 모양이 방향성은 같은데 폭이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셋업체죠. 완성, 양극재 넣고 음극재 넣고 분리막으로 해가지고 다 만든 셋업체인데 LG 화학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자회사로 가지고도 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양극재,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합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 지금 영업 마진율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나빠지고 있죠. 지금 OP 마진이 뭐 3%대로 나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에서 AMPC 보조금을 받은 거 영향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9%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재 부분하고 셀 부분하고 영업 마진이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배터리 소재 쪽의 영업이 부진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볼륨도 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주가 떨어진 이 폭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쪽의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반등 방향은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가 이제 바닥에 거의 근접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배터리 소재는 아직도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방향성에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59%나 올라갔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기여도가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 전기차에 대한 그 보조금에 대한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주가가 깜짝 놀랐죠. 근데 4분기에도 이 보조금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수준이 3천억 원대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3분기에는 2,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20%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문제인 것은 유럽에서 고객사의 수요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폭스바겐이나 볼보나 이런 쪽에서 수요가 약간 둔화되면서 3분기에도 2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볼륨이 그러니까 출하량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연되고 있죠. 신규 주문이 좀 이연되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 쪽에서 지금 다 채우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볼륨, 그러니까 출하량 자체도 괜찮고 GM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괜찮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가동률을 올릴 거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나오는 이 LG화학 3분기 실적인데요. 이 OP를 지금 기본적으로 좀 낮게 봤다가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화학이 바닥은 친 거 아니냐. 영업이익으로 말이죠. 이 올라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시장 예상 뭐 많이 나빠졌습니다만은 예상에 좀 부합될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는 안 좋은데 배터리 셀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서 석유화학도 이제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좀 개선세가 있고 앞으로 양극재 출하량 그러니까 볼륨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10일 날 이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요타 향으로 양극재 판매 공급 계약 앞으로 5년 동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LG 화학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캡티브 마켓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캡티브 마켓 이외에도 지금 팔아먹을 때가 나온 거죠. 도요타의 미국 공장 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극재를 거의 5년 3개월 동안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지주사라고 해가지고 약간 할인을 했었는데 할인은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있고요. 자,
중장기 투자자금 조달 시 이거는 여전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매년 시설 투자로 5조 원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팔아야 되는데 평광판 소재 부분도 좀 팔고 그리고 NCC 익산의 양극재 공장도 지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뭘까요? 펀딩을 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씩 걱정을 하고 있죠. 아니면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주가입니다. 밑에서 지금 올라왔고요. 기관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도 가장 하단 부분에 있죠.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6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비올, 펀더멘털로 LG화학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9월 CPI 그리고 시장 국채 금리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뉴욕 증시 9월 물가 금리 상승에 하락했는데요. 보배당 성장주 수혜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유 있는 질주, 의료기기와 고수익 소모품 동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올, 기관이 5거래를 담고 있고요. 도요타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화학을 펀더멘탈로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